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시작해봅니다. 몇 년 전, 저는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정말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자라는 동안 유복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외로웠기에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예쁘게 사는 게 제 꿈이었는데 말이죠.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말이에요. 두 분이서 정말 보기 좋은 부부셨거든요. 어릴 적 우리 집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서로를 깊이 아끼며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곤 했죠. 저녁 식탁에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두 분을 보고 있으면 어린 마음에도 아,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집안을 포근하게 채우는 분이셨어요. 따뜻한 국을 끓이며 흥얼거리는 노래, 창가에 걸린 커튼을 정리하는 손길, 그리고 저를 꼭 안아줄 때 풍기던 은은한 비누 향기까지.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안정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아빠 역시 든든한 기둥 같은 분이셨고요. 퇴근 후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제 손을 잡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거나 작은 인형을 선물해주며 제 기쁨을 먼저 챙기셨죠. 두 분이 나누던 미소 속에서 저는 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진 아이였어요. 비록 시간은 흘러 지금은 그 시절을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순간들이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어 여전히 힘이 되어줍니다. 비록 엄마가 일찍 저희 곁을 떠나시긴 하셨지만 말이죠. 그때 제 나이가 6살 정도였는데 아직도 저를 향해 웃어주시던 엄마에 대한 기억은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엄마 냄새, 엄마의 살결, 엄마의 머리칼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느껴질 것 같은 기분일 정도로요. 저와 아빠는 엄마가 너무 그리워 엄마 사진과 엄마를 찍은 동영상을 보면서 밤을 지새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고 돌아가신 엄마만 그리워하시며 사신 친정아빠와 저, 이렇게 둘이서만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에 대한 갈증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가 소꿉놀이를 해도 저는 꼭 엄마 역할을 하고는 했어요. 아빠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유복한 형편에 살았지만 엄마의 빈자리가 커서인지 저는 눈물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너무 우니까 아빠는 저를 달래다가 같이 우셨고요. 엄마가 이제는 우리를 저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시지만 우리 지연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으실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보시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빠도 우시는 바람에 저희 부녀는 눈이 퉁퉁 붓는 날이 많았죠. 서로 의지를 많이 하다 보니 아빠와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도 저를 꾸짖기보다 함께 속상해 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희 아빠였으니까요. 쇼핑을 갈 때도 꼭 함께 가서 서로의 옷이나 물건을 골라주었기에 취향도 너무 잘 알아 선물할 때도 제 마음에 쏙 드는 걸 해주셨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말이죠.
척하면 척이라는 말이 저 아빠를 지칭하는 말처럼 느껴질 정도였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건 아빠와 제가 엄마의 빈자리를 서로 메워주려는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는 어렸지만 엄마가 저에게 해주셨을 법한 일을 대신하려 애썼고, 아빠는 그런 저를 딸로서뿐 아니라 작은 동반자로도 바라보셨습니다. 학교 발표회가 있으면 아빠는 다른 아이들의 엄마처럼 카메라를 들고 가장 앞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더 열심히 했고, 무대를 마치고 내려오는 제 손을 아빠는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우리 지연이 최고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만큼은 엄마의 공백이 덜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아빠와 저만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죠. 아빠가 그렇게 웃을 수만 있다면 뭐든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아빠의 된장찌개는 꽤나 오랫동안 서툴고 싱거운 국물 맛이었지만 저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며 맛있게 먹었죠. 비록 맛은 조금 부족했어도 아빠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만큼 저에게 크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연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니까 그게 바로 가정이란 거야. 엄마가 옆에 계시진 않지만 너랑 내가 함께 울고 웃으면서 우리 가정을 지켜가는 거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린 둘이 남았지만 결코 부족한 게 아니다. 그렇게 아빠와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빈자리를 슬픔으로만 채우지 않고 서로의 사랑과 작은 노력으로 조금씩 메워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저희 부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거나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생긴 것, 말하는 스타일 모두 제가 좋아하는 남자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 다른 부서 사람이었기에 잘 알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작된 그 사람의 관심 어린 행동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걱정돼 거절하기도 했었어요. 여러 차례 부담스럽다며 거절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퇴근길에 올 일이 없는 그가 일부러 제자리 근처까지 와서 저에게 인사를 건네면서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이 건네는 그 짧은 말과 따뜻한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호 씨가 좋은 분인 건 알지만 저는 사내 연애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색해하며 그의 마음을 거절한 것이 오히려 머쓱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어떤 날엔 퇴근 준비를 다 끝냈는데도 그가 인사하러 올 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희 아빠와 닮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빠 같은 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기에 그의 눈빛이 아빠 같다고 생각하니 호감이 생겨버린 거죠. 그런 생각들로 혼란스러워하던 어느 날, 그날따라 바빠서 조금 늦게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혹시 자리 괜찮으세요? 같이 먹어도 될까요? 업무에 대한 생각에 빠져있던 저는 그 사람이 말을 거는 순간에 망설였지만 그 사람이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용기를 낸 것을 보며 진심이 보였어요. 제가 금방 올라가야 하는데 괜찮으시면 앉으세요. 제가 수락을 하자 그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상품을 탄 것 같은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엔 하지 않았던 대화를 나누게 됐죠. 식사를 하면서 인사치레 같은 대화를 시작한 것도 어색했지만 의외로 대화가 잘 이어졌고 웃는 얼굴로 식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 말에 귀 기울이며 웃어주는 모습이 낯선 와중에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 후로도 그 사람은 저에게 작은 선의를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담스럽게 무작정 다가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비 오는 날엔 말도 없이 제 책상 위에 우산을 두고 갔고, 야근하던 날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해주었죠. 그 사람의 배려가 쌓일수록 제 마음의 단단한 문이 조금씩 열리더군요. 아빠가 아닌 사람이 아빠처럼 저를 따뜻하게 바라본다는 게 나쁘지 않고 조금 의지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빠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처럼 언젠가부터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기다리게 되었고요. 그 사람의 웃음을 떠올리며 하루가 밝아지는 기분도 느꼈습니다. 그랬던 날들 중 가장 결정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긴장으로 떨던 날이었어요. 발표장 입구에서 그 사람이 제 옆에 와서 속삭였거든요. 지연 씨라면 잘할 거예요. 전 늘 응원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셨던 거 저까지 다 아니까요. 그 사람이 다정하게 해준 그 말이 그 당시엔 저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버팀목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어릴 때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어 더 열심히 했던 학예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제가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됐다는 것도요. 깨달음을 얻고 난 후 저희 둘은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했어요. 서로 대화를 하는 그 순간이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좋아하는 책을 추천해주고 때로는 서로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의 시간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제 삶에 조용히 스며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이 이어졌어요. 처음엔 그저 호감이었지만 이젠 확실해요. 전 지연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고 우리의 인연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죠.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아빠에게 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아빠에게 그 사람을 보여드리기로 했지만 조금 걱정이었어요. 홀로 남겨질 아빠가 걱정이 되었고 아빠가 속상해하시지는 않을까 싶어 마음을 졸이면서 그 사람을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 사람을 무척이나 반기셨어요. 오히려 제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아빠 앞에 남편 될 그 사람이 서 있던 그날은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고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제 말에
집으로 데리고 오라 하시며 집으로 초대하신 아빠가 직접 차려주신 소박한 밥상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 사람은 아빠에게 잘 보이고 싶다며 며칠 전부터 선물을 골랐어요. 그러더니 저희 아빠가 좋아하시는 작가의 책을 물어보더니 준비했더라고요. 책 안 표지에는 저희 아빠에게 전하는 메시지까지 적어두었고 그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그 사람에게 반했습니다. 아빠에게도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닿기를 바랄 뿐이었죠.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 저와 그 사람을 반기는 아빠와의 사이에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고요. 반갑게 맞이하던 것과는 다르게 아빠는 처음에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시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이가 데리고 온 사람이라니 벌써부터 마음이 가는구나. 우리 집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사람은 긴장한 듯 이마가 식탁에 닿을 듯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지만 아빠의 따뜻한 목소리에 조금은 안도하는 듯 보였어요. 아빠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지연이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네. 우리 지연이가 눈물도 많고 마음이 여려서 늘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는 아이인데 처음엔 그저 성실하고 따뜻한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씨 없이는 하루가 허전하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켜주고 싶단 마음이 점점 커졌고요. 아빠는 그 대답을 들으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평생 지연이를 지켜주며 살아왔는데 이젠 자네 같은 사람이 그 역할을 이어가 주겠다니 고맙네. 아빠 마음이 놓인다. 그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뭉클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아주신 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제 삶의 빈자리를 함께 메워줄 든든한 동반자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날 저녁은 세 사람이 웃음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고 저는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아빠가 서운해하시기는커녕 누구보다 저를 축복해 주시는 모습에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으니까요. 그렇게 처음 인사를 한 후로 그 사람과 아빠는 종종 저를 빼고 낚시를 가기도 하고 등산을 가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날엔 아빠 고향에도 함께 내려가 아빠의 고향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오기도 하면서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저만 있던 쓸쓸한 자리에 그 사람이라는 온기가 더해져 엄마의 자리까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요.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좋게 받아들여 주셨기에 저희는 바로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다행히도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고 그 사람은 아빠를 잘 따랐으니까요. 아빠는 제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는 순간에만 온 마음을 쏟으셨고요. 제가 남편을 처음 소개했을 때부터 아빠는 더없이 든든한 미소를 지으셨던 것처럼 저와 그 사람을 늘 따뜻하게 바라보셨죠. 이제 우리 지연이가 정말 평생 의지할 사람이 생겼구나. 결혼식 날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아빠는 내내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시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웃으시며 앞으로도 행복한 일들만 기다린다는 듯 보이셔서 신부인 저까지 더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고맙게도 아빠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해 주었기에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에
아빠는 갑작스레 쓰러지셨습니다. 끝까지 제 곁에서 함께할 줄만 알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아빠와의 이별을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빠는 행복한 미소 속에서 저를 지켜보셨는데 그 미소가 곧 이별의 전조일 거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빠는 늘 건강하셨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이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웃어 넘기셨죠. 저 역시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분주하게 지내던 터라 막연하게 아빠가 제 곁에서 언제나처럼 든든히 계실 거라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는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처음엔 급체를 한 줄 알고 등을 두드려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함께 식사를 하던 남편과 저는 깜짝 놀라 구급차를 불렀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상황은 너무 빠르게 흘러가더군요. 의사에게 들은 말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빠의 증세는 심근경색이라고, 그것도 이미 치명적인 상태라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심각한 설명이었으니까요. 저는 의료진의 말을 부정하듯 되뇌이며 울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멀쩡히 웃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더군요. 쓰러지신 아빠는 의사의 말처럼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저와 마지막 인사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며 함께 웃고 설레던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그 웃음을 남긴 채 너무도 급작스럽게 제 곁에서 사라지신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빠의 사진을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평소 저를 지켜주셨던 분이 이젠 아무 말 없이 사진 속 미소로만 남아 계셨으니까요. 갑작스러운 아빠와의 이별이 우리 가족에게 남긴 공허함이 밀려와 저를 무너뜨리더군요.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아빠는 제 결혼 준비를 하시면서 아빠가 운영하시던 회사도 제가 알기 쉽도록 정리를 해놓으셨더군요. 남편과 제가 결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러시긴 했거든요. 아빠도 이제 나이가 많고 지연이랑 황서방이 회사에 와서 좀 도와주면서 일을 배웠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해도 한참 걸릴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아빠가 오래 제 곁에 계실 줄만 알았습니다. 아무리 나쁜 신이라도 엄마를 그렇게 앗아간 저에게 아빠까지 급하게 데려가실 거라곤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제가 결혼식을 올리고 3달이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갑작스런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해도 아빠의 죽음은 너무도 급작스러워 저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장례식장에서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가 운영하시던 회사를 이어가도록 변호사를 만날 때도 곁에서 응원해 주었고요. 지연아, 넌 아버님만큼 회사 운영 잘할 거야. 다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49제를 치를 때까지도 남편은 여전한 모습이었어요. 전 아빠가 떠나신 슬픔에 잠겨 남편이 변해간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죠. 그런데 아빠의 49제가 끝나고 얼마 후 남편은 저를 데리고 나가더니 점심을 사주더군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신혼을 즐기기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저는 울기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미안했다는 말을 하려는 순간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한 여자를 반기더라고요. 갑자기 식당 한 구석에서 나타난 여자를 저에게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인사해, 이쪽은 우리 회사 막내야. 예쁘지? 그래서 말인데 지연아, 우리 이혼하자. 나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살 거야.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저는 말문이 막히더군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도 못한 채 제대로 신혼다운 시간도 갖지 못했는데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고 행복하던 식탁이 남편이 데리고 나타난 그 여자와 아무렇지 않게 헤어짐을 말하는 순간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듯 했죠. 그러다가 농담이었다면서 이제 그만이라며 다시 제 손을 잡아주길 바라는 듯한 태도로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잡더니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나를 속이고 여자를 만났어? 우리 계속 같이 있었잖아. 아빠 돌아가시고 집에서 함께 지냈고. 제 말에 남편 대신 그 여자가 비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니, 그걸 말하면 알기나 하고요. 되게 치덕거리네. 당신이랑 있었어도 이 사람 마음은 제 것이었다니까요. 그런 여자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웃으며 말했죠. 지연씨, 난 아버님께도 지연씨에게도 최선을 다했어. 알잖아. 내가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어떻게 했는지. 49제까지 잘 챙겨드렸으니 나도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해.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의 모습이 하나도 남지 않은 남편을 바라보는데 그 어떤 말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분명 얼굴은 같은 사람인데 말투며 행동이 여자가 나타나기 전과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 이상하게만 보였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 고향 마을에 살고 계신 아버지의 당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받지 말까 하다가 결국 받게 되었죠. 어찌됐건 아빠의 장례를 절차대로 잘 치를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어른들 덕분이었으니까요. 감사 인사나 전하고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뜸 당숙은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지연아, 너 이혼하니? 깜짝 놀라 어떻게 하셨냐고 묻자 또 황당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지연아,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당장 내려와야 한다. 지금 나랑 전화 끊는 대로 황서방한테 말하지 말고 내려와. 다급하게 들려오는 당숙의 말투에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차를 몰아 아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내내 엄마와 아빠 생각을 하면서 달리다 보니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게 올라오더군요. 어릴 때부터 그 길을 오가며 아빠와 쌓은 추억이 많았으니까요. 게다가 엄마와 아빠의 산소가 그곳에 있다 보니 이혼당한 딸의 모습에 부모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싶었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들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 혼란과 창피한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곧장 시골로 내려간 저를 마주한 당숙은
평소와 다르게 굳은 얼굴로 맞이하셨습니다. 아빠의 고향집 바로 옆에서 생활하시던 분이라 갈 때마다 늘 뵈었지만 그런 표정은 처음이었어요.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고 싶듯 떨리는 얼굴로 휴대폰을 내미시는데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힘겹게 말씀하시더군요. 이거 우리 경선이가 밤에 별 찍는다고 내 휴대폰 가지고 놀다가 찍은 건데 한번 봐라. 나도 이 영상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당숙의 말대로 화면 속에는 당숙네 아이가 마당에서 찍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누군가 땅을 열심히 파고 있는 모습이었죠. 드문드문 서 있는 가로등 불빛에 사람의 움직임이 어슴푸레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허리를 숙인 채 땅을 파던 사람은 힘이 들었는지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며 이마에 땀을 닦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군요. 아빠 고향집 앞 텃밭이라 당숙네 집에서도 보이는 곳이었으니 걱정이 될 만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 그 남자는 남편이더라고요. 숨을 크게 몰아쉬면서도 소리는 내지 않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남편은 그렇게 한참 땅을 파내더니 마침내 구덩이 안에서 묵직한 상자를 꺼내 올리는 장면이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당숙이 설명하셨습니다. 생전에 형님이 농담처럼 그러셨거든. 여기에 꿀단지 숨겨놨다고. 나는 그게 형수님 산소 얘기인 줄만 알고 그냥 안쓰럽게만 여겼는데 항서방이 그걸 어떻게 알았나 보더라.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저는 그저 휴대폰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땅에서 꺼낸 상자를 열어보며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탐욕스럽더라고요. 꺼낸 건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분명 가치가 큰 것임은 알 수 있을 정도로요. 저는 당숙과 함께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차피 저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이였고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혼을 요구한 남자였으니까요. 제가 모르는 아빠의 재산을 빼돌린 사람이라니 끔찍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살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냐며 억울했지만 영상을 증거로 내밀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순순히 경찰을 따라가더군요. 그렇게 끌려간 남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파는 것이 무려 10억 원 상당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상자엔 아빠가 생전에 몰래 묻어둔 금괴와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생전 저에겐 알리지 않고 비상금처럼 숨겨두었던 것이었고요. 남편이 결혼 전 아빠를 모시고 고향집에 왔다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아버지의 자산 규모를 전혀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혼자 차지하려 했답니다. 처음부터 사랑도 없었어요. 너무 새침해서 도전 욕구만 있었죠. 그런데 회사 내에서 부잣집 외동딸이란 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외동딸이 사위니 뭐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요. 저희 부모님 사업만 망하지 않았어도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잘 보이면서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땅 속의 상자에 대해 알게 되었죠. 정말 그 상자 속에 돈과 금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니 더 이상 아내에게 억지로 맞추면서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자 했어요.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상간녀라는 여자도 섭외해서 바람핀 것처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 10억 다 가지고 다시 저희 집안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이제 다 된 거였는데, 헤어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처음엔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남편이 경찰이 강도 높게 수사를 하며 조여오자 상간녀 역할을 했던 여자가 자백을 했고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은 남편은 자신이 지은 죄대로 벌을 받게 되었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절도죄로 입건되었고 아빠의 재산을 불법으로 빼돌린 증거가 확실했기에 결국 구속되더군요. 그가 데리고 나타난 상간녀라고 했던 그 여자도 단순히 돈을 노린 공범이었기에 나란히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게 된 겁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나에게 저럴 수 있나 싶고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이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슬프더군요. 그런 사람을 아빠 앞에 데리고 가 결혼까지 했다는 게 수치스러웠고요. 무엇보다 이 세상에 이젠 정말 아무도 없이 홀로 남았다는 사실에 끝없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기에 한 1년 정도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바쁜 게 낫다고 사람들 말처럼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빠가 해오시던 일들을 이제는 제가 다 맡아 해결하면서 아빠 회사분들과 한동안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이 들었죠. 그리고 아빠가 그러셨던 것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로 향했고요. 업무가 없는 주말이면 아빠 고향집에 가 머리를 식히고 엄마 아빠 산소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빨리 지나가더군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기에 업무도 어느 순간 익숙해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내실이 탄탄한 회사라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크기는 했지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빠의 유산을 정리해보니 전체 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 규모였던 겁니다. 아빠 재산엔 관심이 없던 저는 그 규모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요 중심가에 있는 상가 건물에 현금, 부동산까지 하니 엄청나더라고요. 이걸 제가 혼자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나름 저를 위해 정리를 해놓으셨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저는 그 재산을 다 찾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때쯤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간 남편의 형량이 확정됐다고 변호사님이 알려주시더군요. 처음 남편이 구속되었을 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라고 하셨던 분이라 남편이 받을 수 있는 벌을 다 받기를 바라셨죠. 그 바람이 통했는지 남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절도죄로 수감될 수 있는 최대 5년을 꽉 채워 형량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혼인신고도 못 해보고 졸지에 이혼녀가 된 제 신세도 촬영했고요.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건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그거 하나만큼은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저에게 남겨진 건 상처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남기신 막대한 재산 덕분에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것도 행운이었고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저를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도 행운이었죠.
그 사랑이 제 마음에 남아 굳건히 일어설 수 있게 했으니까요. 비록 사람에게 속은 상처가 아물어가는 중이긴 했지만 엄마 아빠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제가 그깟 거짓 사랑 때문에 쉽게 쓰러질 순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감된 교도소에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거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나왔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다시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땐 우리 부모님 생각에 돈이 급하니까 보이는 게 없었어. 지연이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기서 생각해보니 확실히 알겠더라. 너도 내가 너무 그리워서 온 거지?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알아서. 경찰에게 사랑했네 어쩌네 하면 우스운 것 같아서 거짓말한 거야. 내 진심을 지연이 너는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와서 만나니 너무 좋다. 몇 번 편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미안해서 못 보냈어. 와줘서 고마워. 뻔뻔하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자니 전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궁색하고 비굴해 보이던지 제가 콩깍지가 씌어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싶더군요. 내가 당신이 왜 그리워서 왔겠어. 당신 벌 잘 받고 있나 보러 온 거지. 당신 덕에 아빠가 비상금으로 숨겨놓은 10억까지 찾아서 내 재산이 더 많아졌다는 것도 말해주려고. 그거 하나는 고마워. 아, 그리고 우리 아빠 회사 다 해도 3, 4억 될 거라고 했잖아. 1년 동안 정리하면서 다 찾아보니 건물이랑 부동산, 현금 다 합치니까 한 100억 조금 넘더라고. 당신이 찾아준 10억을 빼고도 말이야. 세금 내느라 한동안 정신없긴 했지만 나 앞으로 더 잘 살려고. 당신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웠으니까 아빠 회사 운영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볼게. 나는 덕분에 더 강해졌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어서려는 저에게 그 사람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그거 거짓말이지? 100억? 100억이라고? 너희 집에 그렇게 돈이 많았다고? 아니지? 거짓말이지? 나 약오르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너희 아빠가 그렇게 부자라고? 와, 말도 안 돼. 거짓말 하지 마.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러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역겹더군요. 그런 그 사람에게 한번 비웃어주고는 저는 교도소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통쾌하면서 제 자신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제 삶으로 돌아와 매 순간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오죽하면 회사 이사님들이 저더러 그만 좀 쉬라고 하실 정도로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부모님의 자랑스런 딸이 되고 싶어서요. 그렇게 살다 보니 좋은 날이 오기는 하더군요.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거든요. 그는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며 자기 사업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체력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제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존중해주는 모습도 좋았죠. 무엇보다 저를 평가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더라고요. 그와 함께 지내면서 느낀 건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차를 몰고 멋진 집에 살았지만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건 저와의 작은 대화, 함께 걷는 저녁 산책, 제 꿈을 응원해주는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겠다 싶었지만 솔직히 조금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어느 날 그는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당신이 행복해야 내 인생도 의미가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곁에 있는 사람이 웃지 않으면 그건 공허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음을, 그리고 다시 삶을 단단하게 함께하는 인생을 세워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와 다시 한번 결혼을 했어요. 비록 엄마 아빠는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보고 계실 거라는 것을 믿었죠. 아빠가 항상 하셨던 말처럼 부모님은 제가 행복한 게 제일이니까요. 이제 저는 그와 함께 평온하고도 단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그것을 품고도 웃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웃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엔 그를 쏙 닮은 아이가 태어나 제 삶은 더 풍요로워졌죠. 어릴 때부터 그토록 바라던 다정하고 따뜻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드디어 꾸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제 삶이 마치 새로운 계절이 열린 듯 하면서요. 가족과 함께한 일상은 소소하지만 단단한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아침마다 아이의 옹알이에 눈을 뜨고 주방에선 갓 내린 커피향이 퍼졌죠. 그는 출근 전 꼭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요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고 전 그 한마디에 하루를 웃으며 시작할 수 있었고요. 아이와 함께 걷는 동네 산책길도 저에겐 특별했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걸으며 꽃 이름을 알려주고 아이가 웃을 때마다 세상이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새삼 느꼈거든요. 그런 아이와 저를 사진으로 남기면서 아빠 엄마가 더 그립기도 했죠. 저를 키우시면서 두 분도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집안 곳곳엔 가족들을 찍은 사진이 하나둘 늘어갔고 웃음소리가 가득 차니 예전의 공허함과 상처는 점점 흐릿해지더군요. 사업으로 바쁘면서도 주말이면 가족을 위한 시간을 저희 부부는 꼭 지킵니다. 때로는 가까운 바닷가로, 때로는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며 우리만의 추억 통장을 채워나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저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이어 우리 아이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벅찬 감정을 느끼면서요. 무너졌던 시절을 지나 다시 일어섰던 제 모습처럼 지금의 삶은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상처도 제 일부가 되어 사랑을 더 깊게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었죠. 가끔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여정도 즐겁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라 정말 잘해드리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재혼이다 보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요. 시부모님은 눈치도 안 주시는데 제가 괜히 눈치가 보여 처음엔 무리하기도 했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우리랑 잘 맞춰가면 되지. 우리 아들 짝인데 우리는 다 좋다. 우리 아들이 골라왔으면 그만큼 좋은 사람일 거야. 그 말에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는 저를 시부모님은 아이 달래듯 달래주셨고 그 후로는 저도 조금 편하지만 더 좋은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대했죠.
그러다 보니 더 쉽게 가까워지고 부담도 적어져서 정말 좋아하는 사이가 됐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도움을 청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와 도움을 주셔서 모면하곤 합니다. 문득 잠이 든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배신을 끝까지 숨겼던 전 남편은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고, 돈에 눈이 멀어 범죄를 저지른 대가는 철창신세로 돌아갔죠. 반면 전 아빠가 남긴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다시 행복을 찾았고요. 악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건인 동시에 제가 단단해지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준 일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여리고 약하니 강해지도록 하늘나라의 엄마가 이 사건을 겪게 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엄마가 제 곁에서 지켜주실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단단해진 저를 보며 지금의 남편과 시부모님, 아이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더 행복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살라고 말이죠. 이제 제 삶은 더 이상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넘어졌던 순간조차 저를 단단하게 세우는 발판이 되었으니까요. 아빠가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행복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순간 속에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모님을 그리워하지만 그리움이 슬픔만은 아닙니다. 그리움 속에서 사랑을 떠올리고 그 사랑이 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가족과 함께 제가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의 배신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갑작스러운 이별에 주저앉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상처는 언젠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눈물은 반드시 당신을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삶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웃을 수 있는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사랑받았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험한 시련이 있어도 자신만 단단하다면 반드시 진실된 행복은 오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